여러분, 혹시 세계 최강 미국이 단 4일 만에 무너진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버드 교수조차 미국에 경고하며 밝혔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 붉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진행자가 손짓하며 말을 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 국토안보부 출신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박사, 리사 클라크 분석가입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있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쏟아진 전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연락,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간부들이 직접 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탁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리사,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주세요. 한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해주세요. 심지어 한 방송국 간부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수연료를 평소보다 3배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분석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압력을 받아봤지만 이 정도의 노골적인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오직 미국 정부의 체면을 지켜주는 포장된 고집뿐이었죠. 나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다면 내 학문도, 내 경력도, 나 자신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진행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리사,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진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미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울 만큼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도 숨을 죽인 제작진의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평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건국 이후 최악의 분열에 빠져 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법 집행, 미국인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신들이 애국자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경제 자살행위 중단하라. 백악관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모두 풀어주되 자진 출국이라는 이상한 형식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유지하려는 꼼수였지만 사실상 항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금됐던 한국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제발 미국에 남아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인력도 교육해 주십시오. 세계 최강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짓고 있던 22개의 거대한 공장이 단숨에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죠. 투자 규모는 무려 150조 원,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현대차, 삼성, LG에너지솔루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경제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계산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직접 조지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절반만 완성된 공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공장 주변 땅값은 반토막이 났고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모텔, 식당, 장비 대여업체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한 주민이 내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린 현대차 공장에서 일할 날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라.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만들어낸 현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해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밤 2시, 작업등 14개가 희미한 노란 원을 바닥에 찍었고 멈춘 컨베이어에서 쇠가 닿는 마른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어요.
용접 냄새가 매캐하게 목을 훑고 지나갔고 비가 스민 콘크리트는 축축한 서늘함을 뿜어냈습니다. 바람이 벽면을 스칠 때마다 얇은 플라스틱 커튼이 찢어진 깃발처럼 퍼덕였죠. 나는 기록용 태블릿을 꽉 쥔 채 숫자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손실축에 3일, 중단된 라인 12개, 협력업체 87곳. 숫자는 차갑게 말이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박민수는 말이 적었어요. 그러나 말의 끝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글을 벗어 이마에 땀을 닦더니 공정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오늘 밤 해결해야 할 결함은 배터리 셀 적층부의 1mm 편차, 내일 아침까지 라인 재가동 테스트, 그 다음날 시범 생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있었고 내 마음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장면을 의심의 눈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멕시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강행했다가 안전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밤의 공장은 위험과 무모함의 은닉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의 야간 복구 계획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볼트 상자를 미리 인치별로 나눠 놓았고 누군가는 다음 공정의 토크 값을 흰보드에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지시가 없어도 손이 자기 위치를 찾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메모칸에 적었습니다. 자발적 정렬, 역할 중첩, 동선 최소,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갸웃했죠. 이런 메모를 나는 보통 특수부대 훈련에서나 남겼습니다. 휴게 구역으로 불이 옮겨갔을 때 박민수가 작은 도시락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살짝 도는 흰 죽, 얇게 썬 단무지, 반쯤 식은 미역국. 그는 말없이 한 숟갈을 떠서 내 쟁반에 올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사양하려다 멈췄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있던 날 누구도 내게 물 한 컵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할당량, 각자 책임, 각자 퇴근. 그게 내가 익숙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식판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리사, 오늘은 이만큼까지만 봅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설비는 정직합니다. 사람은 더 정직해야 하고요. 나는 그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이 설명처럼 이어졌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접어 내게 건네며 덧붙였죠. 우리는 내일 아침 7시에 모두 다시 옵니다. 야간에 더 당기면 실수가 숨어듭니다. 내일은 내일의 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멈춘다면서도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표는 호흡을 나눠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리한 기합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또 메모했습니다. 멈춤의 기술, 리듬의 규율, 시간의 윤리. 그때 제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고 말의 끝은 날카로웠죠. 리사, 초안은 준비됐겠지. 원인은 한국 측 과민 반응, 비용 부담은 그들 책임. 이 구조로 가야 해. 나는 공장 바닥에 비친 작업 등의 흔들림을 보며 대답을 고르느라 잠깐 숨을 굳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데이터는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빠져나간 뒤 미국인 인력만으로는 라인을 깨우기 어렵다는 사실. 재현 테스트 성공률이 19%에 머문다는 사실. 공정 병목의 원인이 단속이 만든 서플라이 체인 붕괴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방식이 고장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박동일 수 있다는 사실. 전화를 끊자 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국에서 재촉하나요? 나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예상했던 압박이에요. 결론을 먼저 쓰라는 주문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빈 컵을 채워 건넸습니다. 리사, 우리에게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밤샘 대신 반복, 명령 대신 약속, 개인의 공 대신 전체의 품질. 이게 오래 버티는 길이더군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규칙, 보이지 않는 위계, 쉬운 타협. 그런 그림자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것은 반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계 대신 명확한 역할, 타협 대신 절제, 그리고 서로의 빈틈을 채우는 이상한 평정. 나는 내 선입견의 근거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죠.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테스트 라인에서 짧은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한 사람이 빠르게 기호판을 올려 보였어요.
적층 편차가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시였습니다. 현장에 작은 탄성이 번졌고 누군가 아주 미세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 대신 숨을 고르는 박수. 나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출구 쪽 바람이 차게 들이쳤고 나는 점퍼 지퍼를 끌어올렸어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베끼는 보고서의 편인가? 아니면 내 눈으로 본 사실의 편인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사실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유일한 길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 케인 교수의 예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그는 생방에서 어떤 압력들이 있었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창밖 어둠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한 화면에 겹쳐 보였죠. 잭이 보낸 메시지가 다시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사인. 조건은 배로 올릴 수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팀의 복구 성공률. 미국 단독팀 대비 4배. 멈춤과 반복의 조합이 만든 결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썼습니다. 사과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설계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푸른 시간. 멈췄던 드릴 소리가 멋자 공장 안이 잠깐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 7시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 서로의 리듬을 잇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 역시 거짓 각본을 거절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내 손이 떨리지 않도록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7시 정각, 공장 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밤새 식은 철판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내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잭에게 보고 초안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본 현실과 그가 원하는 각본은 정반대였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짧게 눈을 맞추고는 별다른 말 없이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놀라운 건 전날 밤 합의한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농담이 오가며 공기마저 가벼웠습니다. 나는 미국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회의가 길어지고 책임을 미루고 규정과 수당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손과 눈빛을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잭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리사, 보고서는 준비됐나? 내가 어제 본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이 과잉 대응했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해.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우리가 산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현장의 실패 원인은 단속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진 겁니다. 한국 팀이 빠진 뒤 성공률은 19%에 불과합니다. 이건 과민 반응 문제가 아니에요. 잭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리사, 정치가 데이터보다 우선이다. 넌 분석가일 뿐이야. 정치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맞춰주면 돼.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나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자 정책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존재를 그저 장식품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꽉 쥐었지만 잉크가 삐죽 튀어나와 종이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미 어젯밤 적어두었죠. 한국팀의 복구 성공률, 미국 단독팀 대비 4배. 그 문장이 내 양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면 나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즈음 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리사, 무슨 일 있습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잠시 읽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숫자가 사실죠. 우리는 결과로 말합니다. 리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외면하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설비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보통 같으면 엔지니어 몇 명이 몰려와 서로 책임을 따졌을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국팀 3명이 동시에 뛰어들어 한 명은 센서를 분리하고
한 명은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며 다른 한 명은 즉시 우회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생산 라인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악보대로 연주하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점심 무렵 제객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적힌 계약서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인만 하면 오늘 밤 계좌에 돈이 들어간다. 대신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라.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제출할 겁니다. 설령 그 대가가 내 자리라 하더라도 말이죠. 저녁이 다가오자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케인 교수가 생방에서 미국 언론이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폭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내게도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호텔 방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는 텅 빈 공장과 무너진 일자리, 그리고 분열된 사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붉은 빛은 곧 어둠으로 바뀔 것이다. 붉은 생방 불이 켜진 시간은 밤 9시 정각이었습니다. 헤드폰에서는 잡음이 3초간 들렸고 유리병 너머 제작진의 손짓이 2번 흔들렸어요. 냉기가 어린 스튜디오 공기와 커피의 씁쓸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내 심장은 1분에 100번쯤 뛰는 듯했고 손끝에서 종이를 누르는 압력이 더 세졌습니다. 진행자의 카운트가 끝나자 빨간 램프가 완전히 고정되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합니다. 조지아 사태를 현장에서 지켜본 분석가 리사와 함께합니다. 마이크가 가까워지자 나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겁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다만 두려움이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문장보다 내가 본 장면을 먼저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조지아 현장에 있었습니다. 멈춘 라인 12개, 손실 추계 3일, 재현 테스트 성공률 19%, 사실은 숫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서로의 빈틈을 조용히 메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이 유리에 꽂혔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지금 들으신 대로라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마이크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살짝 돌린 뒤 대답했습니다. 단속으로 무너진 공급망, 핵심 인력의 이탈,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결제의 속도입니다. 한국 팀이 사라지자 라인은 심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폰 속에서 숨 고르는 소리들이 겹쳤고 제작진의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미리 적어둔 문장을 접어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말로 답하고 싶었어요. 과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밤샘 대신 반복, 명령 대신 약속, 개인의 공 대신 전체의 품질. 그게 그들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끊었습니다. 유리벽 뒤에서 누군가 손바닥을 말아 쥐었다 펴는 동작을 했습니다. 긴장이 한 번 더 높아진 순간 진행자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리사, 내부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보고서 방향을 미리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과잉 대응, 비용 부담 전가, 그런 문장들이었죠. 대가를 약속하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문장을 쓰면 내 이름이 빈 껍데기가 됩니다. 내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의 온도가 더 내려간 듯 했습니다. 경고장 같은 시선도 느껴졌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사람들을 배신하는 느낌이 싫었어요. 진행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과가 먼저입니다. 개인에게 하는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사과입니다. 한국 핵심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체계, 재발 방지 장치, 현장과 결제 사이의 지연 시간 단축, 신뢰를 설계로 옮겨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설계여야 합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짧게 울렸습니다. 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떠 있었죠. 오늘 밤 안에 끝내라. 나는 시선을 떼고 다시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기술 이전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불러 세우는 말의 방식, 실패를 나눠드는 자세, 멈춤의 용기. 그건 도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국팀은 그것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진행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말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느냐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무리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뛰게 하는 심장을 잃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맥박입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든 현장은 맥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편에 서겠습니다. 제 보고서는 내일 아침 사실대로 제출됩니다. 유리벽 밖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여 손을 모았습니다. 방송 마감 음악이 낮게 깔렸고 붉은 램프가 꺼졌습니다. 정적이 밀려오더니 스튜디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내게 종이컵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은 오래 남을 겁니다. 나는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손이 덜 떨리고 있었죠. 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겁과 함께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비가 아주 가늘게 흩날렸어요. 가로등 아래 고인 물에 네온 사인이 흔들렸고 라디오국 건물 유리에는 내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 어젯밤 공장에서 들었던 아주 작은 박수 소리가 포개졌습니다. 환호 대신 숨을 고르던 그 박수, 내 결심의 속도를 맞춰주는 리듬 같았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 나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초안의 첫 페이지에 문장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사과는 기술보다 먼저여야 한다. 신뢰는 약속보다 앞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내일 그 단어를 정책 언어로 번역하겠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7번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숫자로도 음악으로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흔들리던 맥박이 일정해졌고 내 안의 두려움은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실을 제출하는 일, 그리고 그 사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일이죠. 라디오 방송이 끝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내 이름은 이미 신문과 방송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압박 폭로한 분석가, 진실을 말했다라는 기사 제목과 동시에 허위 선동, 정치적 배신자라는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이메일은 분 단위로 쏟아졌고 휴대전화에는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밀려드는 상황은 내 심장을 다시 요동치게 했습니다. 호텔 복도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서로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한국 기업 돌아와라. 외국인의 무릎 꿇지 말라. 같은 거리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90데시벨을 훌쩍 넘겼고 경찰차 경광등은 끊임없이 번쩍였습니다. 나는 창가에 손을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파도일까? 아니면 이미 거대한 흐름 속의 작은 물결일 뿐일까? 확실한 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의 출국은 잦은 결정이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회견장의 공기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이 공사를 멈췄습니까? 보좌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수천만 가구에 생중계되었고 그 순간 백악관의 체면은 또 한 번 추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객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리사,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조지아는 무너졌다. 내가 끝장을 보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장은 이미 시작됐어요. 다만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에 이름을 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잭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협은 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춘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분위기는 절망일변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이 남긴 기록과 절차 덕분에 미국 인력들이 조금씩 재현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성공률은 낮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미국 기술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 솔직히 한국 사람들 처음엔 못마땅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움직이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존심과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라디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 발언이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후속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며 나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의 편의 선보고서, 한국 기업 철수와 미국 제조업의 심장 정지. 첫 문장은 어젯밤 적어둔 그대로였습니다. 한국팀의 복구 성공률, 미국 단독팀 대비 4배.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작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대서투필했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붉은 선으로 급락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비쳤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라라고 외치던 주민들, 현장에서 땀을 닦으며 기계를 살려내려던 미국 기술자들, 그리고 끝내 돌아가지 않은 약속의 자리에 남아있던 한국인들의 흔적.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요. 오전 6시,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7번, 12번, 20번. 숫자를 세다 보니 심장이 그 리듬을 따라갔어요. 밤새 미국 전역에 뉴스가 쏟아졌고 워싱턴은 새벽부터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에게도 통지가 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배석 요청, 발표 시간은 정오, 질문은 제한, 발언 요지는 사전 조율. 조건이 늘어날수록 숨이 좁아졌습니다. 현장으로 가기 전 나는 다시 공장에 들렀습니다. 어젯밤 내내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소리, 조용한 박수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금속의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작업등은 아직 꺼져 있었지만 동선 표시 테이프가 바닥에서 얌전히 반짝였습니다. 그 위를 천천히 걸어가며 나는 손끝으로 보드를 쓸었습니다. 어젯밤의 체크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멈춤의 용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박민수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 잔에서 김이 올랐고 잔표면에 작은 동그라미가 퍼졌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사를 짧게 건넨 뒤 메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침 재연 테스트 계획, 단계, 시간, 담당, 시정 기준. 글씨가 바늘처럼 또렷했어요. 리사, 오늘은 우리 없이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빈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와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그 대신 실패 기록을 더 자세히 남기겠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이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설계. 그게 진짜 복구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꼭 문장으로 남기겠다고요.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조명은 하얗게 번들거렸고 카메라들이 초점을 맞추느라 윙하는 얕은 소음을 냈습니다. 대변인은 준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동맹은 굳건하다. 시장은 안정적이다. 오해는 해소되었다. 단어들은 단단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열리자 손들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기업이 멈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 대변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준비된 카드로 돌아갔습니다. 정책적 조정, 행정적 절차, 향후 협의. 나는 그 단어들 사이에서 본질이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보좌관인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흔들렸고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순화해달라. 과격한 단어는 피하라.
구조적 사과라는 말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과격합니다. 멈춰 선 라인, 비워진 숙소, 텅 빈 식당. 그 장면을 순화하면 숫자만 남습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보좌관의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빼고 복구와 협력으로 바꿔달라. 나는 생각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책임의 방향이 달라진다. 책임 없는 협력은 공중에 뜬 손잡이일 뿐입니다. 잡을 수도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와 햇빛이 드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라디오국 진행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취자 반응이 폭주했다. 후속 방송에서 한국팀의 방식과 미국 현장에 필요한 설계를 더 자세히 다뤄달라. 나는 문장 하나를 짧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약속 대신 설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후 다시 공장. 미국 팀이 홀로 재연을 돌리고 있었고 처음 5번은 실패였습니다. 6번째 시도에서 적층 편차가 기준선에 근접했지만 다시 벗어났습니다. 얼굴들이 굳어갔고 한숨이 몇 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보드 앞에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남긴 메모를 따라 멈춤을 먼저 선언하자고요. 모두가 잠깐 손을 내리고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조립했습니다. 볼트와 너트의 순서, 토크 값의 미세한 차이, 검사 표본 수위 조정, 그리고 9번째 시도. 알람이 짧게 울렸고 녹색 표시가 한 칸 올라갔습니다. 환호 대신 숨을 고르는 박수가 또다시 퍼졌습니다. 내가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소리. 나는 그 순간을 눈으로 찍어 마음에 저장했습니다. 저녁, 제객에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금액은 더 커졌고 단어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박민수가 건넨 아침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빈칸을 만들기, 시스템이 사람을 붙잡지 않도록 설계하기. 그 문장 위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정치가 진실을 붙잡지 않도록 보고서를 설계하기. 내 손놀림이 잔잔하게 안정됐고 어제의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밤 8시 공장 진입로 끝에서 주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바람을 타고 흔들리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은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때 생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에서 배운 단어 하나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우리.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농가 인터뷰가 흘렀습니다. 조지아의 한 농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뉘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함께 일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방식이 부끄럽고 고맙다. 나는 창밖의 어둠에 반사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은 사라지고 조금은 단단해진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결론을 2문장으로 묶었습니다. 첫째, 사과는 사건을 닫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여는 설계다. 둘째,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절차 위에서만 오래 선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빗방울 소리가 다시 창을 두드렸습니다. 7번, 12번, 20번. 나는 조용히 세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세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도착한 듯 했어요. 내 선택의 리듬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일 그 리듬으로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2 손을 내리거나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편의 선손의 높이로만 서 있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표지가 언론사 메일함과 의회 의원실로 동시에 흘러갔습니다. 배포된 지 30분 만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분석가 리사, 정부 압력 거부 한국 기업 철수는 구조적 문제. 2번째 기사는 달랐습니다. 반역자 등장, 조지아를 무너뜨린 내부 배신자. 칭찬과 비난이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내 이름은 갑자기 거대한 전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TV 화면에는 생중계가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주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다시 데려와라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의 무릎 꿇지 말라라는 구호가 울렸습니다. 같은 땅에서 2개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며 공기는 뜨겁게 갈라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나왔습니까?
한 남자가 얼굴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중년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입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인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내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분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낮 12시, 의회 특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지고 카메라들이 내 손끝까지 비쳤습니다. 의원들은 차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사, 한국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미국이 과소평가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그들의 연대 정신을요. 또 다른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떠난 것은 우리 정부 탓이라는 겁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는 작은 불씨가 공급망 전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길을 끌 능력이 없었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은 술렁였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편에 서겠다고 이미 다짐했으니까요. 오후, 월스트리트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연관된 주식이 일제히 폭락했고 동시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미국 제조업은 10년 이상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라디오 스튜디오로 불려갔습니다. 진행자는 내게 물었습니다. 리사,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제도적 보장. 그것 없이는 어떤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건물 앞에서 몇 명의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내 입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 나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편으로 가는 길은 늘 두 갈래의 비난을 동시에 불러오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오니 박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리사, 오늘 테스트 성공률 3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법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오래 남은 건 공장에서 들렸던 작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잔잔하게 이어지는 리듬. 나는 그 리듬을 믿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움직였습니다. 며칠간의 폭락, 수십만 명의 실업자, 끝없는 시위가 대통령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을 찾았고 플래시가 번쩍이자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애매한 단어를 고르려 했지만 마침내 짧고 단호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사과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술렁였고 화면 속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장면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가 곧바로 이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그 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달라진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동맹은 끝나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도 무언가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 얻은 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사, 테스트 성공률 48%. 내일은 절반을 넘길 겁니다.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있군요. 밤이 깊어지자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썼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과민하다. 한국은 고집스럽다. 그 문장 옆에 나는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라는 언어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힘은 시스템을 살린다. 라디오 방송 마지막 출연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협력의 리듬,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제도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오자 빗방울이 다시 창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를 우리라는 단어의 리듬으로 들었습니다. 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과 함께 서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역사는 새로운 선택을 기록할 겁니다. 동맹을 표어로만 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진심을 불어넣을 것인지. 트럼프의 사과는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끝내야 할 길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의 힘, 그리고 우리라는 정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가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아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만 확인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모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감동평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